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정부가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직 계획 수준이지만 다양한 국토와 자연을 활용해서 발전 비중 늘리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대부분 태양광과 풍력 중심인데요. 탈원전 기조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다시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역시 그 대안으로는 재생에너지가 늘 논의되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있을지 또 계획의 주된 내용과 기대할 점이 무엇인지 전문가 이야기 들어봅니다. 두 번째 생생 인터뷰는 비트코인, 암호화 화폐 이야기입니다. 이제 규제도 1라운드가 끝난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다종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들도 속속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와 전체적인 환경에 대한 변화도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또 갑자기 불거진 해킹 논란의 실상은 무엇인지, 자율규제안을 비롯해서 다양한 관련 이슈의 당사자죠. 블록체인협회 김진아 공동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수요일은 경제수사대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중한 재산과 또 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기회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2017년 12월 20일 수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서 국내의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에 나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인 세계의 지향점 변화 흐름과는 맞습니다. 또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갈등 요소도 많았었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로 늘리기 위해서 입지 규제 대폭 완화하고 또 민간 보조금 제도도 부활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설비 대부분은 태양광과 풍력인데요. 설비 투자금이 92조 원 이 정도에 추산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의 어떤 마중물이 될 수도 있을까요?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효과 어떨지 또 핵심적인 내용 어떻게 따져봐야 할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눕니다. 가천대 에너지 IT학과 홍준희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발표를 직접 보신 분들도 있는데요.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략 우리나라가 지난 10년 동안 국제사회에 대해서 구호만 내세우고 실질이 없었던 것을 이제서야 제대로 하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령 지난 몇 년간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이 OECD 32개 나라에서 30등 정도. 네. 그 다음에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은 52개국 중 꼴찌. 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지수가 58위. 우리나라 뒤에는 이란, 사우디 같은 나라밖에 없는. 이제 이런 지표들이 네. 최근에 이제 드러나면서 네네. 거의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에서는 이제 진정성 있는 재생에너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힘있게 추진하겠다는 제대로 된 계획이 처음 세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간에 정말 어떻게 보면 OECD 선진국 클럽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최하위 수준의 여러 가지 열악함이었었고 그 배경을 통해서라도 새롭게 포부와 계획을 세운 것 평가를 할 만하다 이런 이야기신데 좀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양광 풍력 얘기 앞서 오프닝에도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떤 내용들입니까, 교수님? 예. 대체로 앞에 말씀하셨듯이 우선 이제 2030년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쓰시는 전기의 20%를 재생에너지로 하겠다. 네. 근데 이 목표는 이제 지난 정부 목표가 2029년까지 11.7%였으니까. 네. 이제 목표를 높였다면 높였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라면 그냥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네네. 다만 이제 실질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제 지난 정부 11.7% 안에는 이제 부생가스라든지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 네. 좀 이런 항목들이 들어가서 숫자를 맞췄다는 측면이 있다면은 네네. 이번 계획에서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이 이제 진정성 있는 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네. 20% 목표를 삼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전향적인 이제 계획을 세운 것이죠. 아울러서 또 하나 이번 정부 발표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눈여겨볼 점은 대체로 공기업 및 대기업의 역할과 중소 중견기업 그리고 농어촌 지역의 역할을 조화롭게 배치를 했다 이 점입니다. 그래서 공기업이나 대기업이 나서서 대규모 사업으로 발전 단가를 낮춰서
전기요금이 많이 오르지 않도록 했고 네. 동시에 재생에너지 하면 그동안 농어촌에서 발전을 하는데 혜택은 도시에 이제 그렇죠. 돈 있는 분들이 가져갔거든요. 네네. 이 문제 때문에 농어촌 지역에서 수용성이 굉장히 나빴는데 네. 그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 재생에너지 발전에서 만들어지는 수익이 농업민들에게 어업민들에게 돌아가는 네. 그런 모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이제 재생에너지 확대가 이제 최근에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서 그렇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 기술적으로 뭐 정전도 많아지고 불안할 거로 이렇게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네네. 많이 생기셨는데 그런 걱정이 없도록 전력망 보강을 선제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기술적인 고려도 상당히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만 본다면 아마 총체적으로 좀 새롭게 변화된 패러다임에 기틀을 다진다라고 좀 그 정도의 변화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20%를 2030년까지 목표로 삼은 건 사실은 국제사회의 최근 동향에 비추어 보면 네네. 그닥 이렇게 우수한 목표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워낙 뒤져 있었기 때문에 빨리 따라잡는다는 의미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숫자 20%가 더 의미를 가지는 것은 대체로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장에 들어올 때 네. 16%를 넘기면 시장의 자율적인 그 자생력에 의해서 이렇게 확산되거든요. 정부가 네. 더 이상 지원하지 않더라도. 네네. 대체로 정부 목표대로면 2027년도쯤에 신재생 에너지가 16%를 돌파합니다. 네. 그때쯤 되면 이제 정부가 이러저러하게 관여하지 않아도 네. 우리 국민들이 재생 에너지를 가장 중요한 에너지 형태로 받아들이는 네. 그런 전환점을 지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네. 이번 정책은 상당히 온건하지만 그러면서 내용적으로는 알차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정말 단지 새로운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전기를 싸게 만든다 이 수준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선순환과 이해관계까지 담겨 있다라는 점에서 교수님도 좋은 평가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네네. 예,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특히 태양광, 풍력 뭐 땅이라든지 여러 부지 면에서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농지 주변에 참 갈등도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 뭐 간척지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구체적인 보급 내용에 대한 아직은 좀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윤곽도 얘기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진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보실 점 중에 하나가 이제 영농형 태양광이라고 그래서 네. 이제 그동안에는 농지를 이제 잡종지나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해서 태양광을 도시민들이 했거든요. 네. 도시의 기업들이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전기라는 것을 농사의 한 형태로 해서 농지를 용도 변경 안 하고 농업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전기를 농사 짓는 것 같은 그렇죠. 상황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농지에서 쌀농사를 지으면 쌀농사, 네. 고구마를 키우면 고구마 농사듯이 네. 전기를 이제 만들면 전기 농사인데 네. 그렇게 하면 고령화라든지 저소득으로 어려운 농촌 사회에 기존 농사 대비해서 이제 소득을 한 4-5배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네.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이 잘 살면 도시는 이제 편안하게 그럼요. 그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되는 거니까 네. 아울러서 청년도 이제 농업 부분에 유입이 돼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려들을 만들었던 농촌 경제를 이렇게 부양할 수 있는 효과 이게 가장 인상적인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더불어서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 정책적으로 네. 인센티브를 조금 더 많이 줘서 네네. 이제 대기업이 추진하더라도 농민과 함께 가는 것이 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가 되어 있어서 네. 그 점도 참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뭐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이게 에너지가 그냥 정말로 전기 만들어낸다라고만 봤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신경제의 어떤 가능성들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것들 뭐 앞서 여러 가지 그 자생성까지 분석해 주셨습니다만 예산이 일단 투입되고 정부가 여기 힘을 쏟아야 될 텐데요. 저희 에너지 관련 예산 부분을 많은 국민들이 평소에 잘 모르시니까 그런데 일단 92조 원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 18조 원 또 공공 민간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정부 예산 18조 원은 마중물의 형태고요. 네. 이제 그걸 포함해서 이제 공공과 민간 다 합치면 90조에서 100조 사이 얼추 되는 돈들이 투입이 될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 돈보다도 조금 적게 투입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점점 이제 시장 규모가 커지면은 이렇게 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네네. 두 번째로 92조 원 규모라면 많아 보이지만 네네. 2015년 통계를 보면 가스, 석탄 합쳐서 이게 이제 주로 전기 만드는데 연료원이거든요. 네. 연간 $4를 썼기 때문에 1년에 우리가 해외에 보내는 게 33조 원이거든요. 네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 계획대로면 2030년에 20%의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만드는데 네네. 그러면 매년 한 25조 원 정도의 수익이 생깁니다. 아, 네. 그런데 그 매년이라는 게 20년간 지속돼서 총액으로 아마 500조 원 정도 생기거든요. 아, 네. 이렇게 따져보면 민간 섹터에서 92조 원 투자해서 500조 원 정도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면 굉장히 이거는 네. 이런 사업이 최근에 없죠.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현재 내수 부분에서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경기 부양 정책으로도 굉장히 효과가 기대되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괜히 저기 재생 에너지 혹은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라고 하시면 좀 혹시나 이 입장에 따라 달리 보실까 싶어서 얘기하지만 교수님 이런 에너지 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는 그 아까 가스, 석탄 말씀하신 원가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득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설명할 필요 없을 만큼 또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데, 앞서 뭐 농민들이 전기 농사를 짓는다라는 표현까지 나올 만큼 참 획기적인 어떤 틀을 마련하는 계기인데, 앞서 도시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파도 얘기해 주셨지만, 구체적으로 이 신재생 에너지 자리 잡으면 좀 어떤 변화들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농촌에서 농업민들이 전기를 생산하시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설비 투자는 이제 도시에 계신 분들이 이제 펀드 형태로 투자를 하시게 되거든요. 투자에 대한 이익 뭐 이런 개념으로 그렇죠. 들어가시고요. 그래서 도시에 계신 분들은 이제 전기도 이익을 누리고 투자에 대한 수익도 가져가시니까 네. 실제로는 도시에 계신 분들은 연금을 보장받는 거죠. 그 다음에 농업민들은 당연히 발전을 하면서 이제 농업의 소득으로 기존보다 한 4-5배 수익이 커지는 거고요. 네네. 이걸 또 뒤집어 보면은 현재의 중장년층은 연금을 보장받게 되는데 네네. 이런 거라면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니까 네. 이제 청년 계층에게는 일자리를 통해서 새로운 경제 활력이 네. 돌게 되는 이런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질 것 같고 네. 다만 이것이 그동안에는 너무 억눌러져서 제대로 하질 않아가지고 네. 실체적인 이 느낌이 없으신 거거든요, 국민들께서. 네. 그래서 정부에게 부탁을 한다면 빨리 성과를 내서 입증을 해라. 네. 그러면은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네. 이러한 일들이 잘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가능성, 잠재력, 의미가 아니라 일단 손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면 더 불붙을 것 같다라는 그럼요. 생각이 드네요. 성공 사례를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예, 자, 에너지가 삶을 또 경제를 많이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단초 오늘 얻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가천대학교 에너지 IT학과 홍준희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 사전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께 귀를 활짝 열어두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뷰 듣다가 떠오르시는 생각, 또 경제에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 또 저희가 던지는 주제에 대한 의견, 다양한 이야기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됩니다.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할 수 있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도 전 세계에 열어두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소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파크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공감사전 주제 재생에너지입니다. 화석 연료, 우라늄과 같이 고갈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뭐 태양광, 바람 이런 것들이겠죠. 정확한 명칭은 재생 가능 에너지라는 겁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대체 에너지와 같은 개념으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재생 에너지 가운데 가장 큰 부분 차지하는 것은 앞서 얘기 나왔지만 태양 에너지고요. 풍력, 수력, 바이오 에너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깨끗하고 고갈될 염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무공해 재생 또 싸게 재생할 수 있습니다. 초기 설비 투자 비용 외에는 재료가 들어갈 게 없죠. 반면 에너지 밀도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성 부분은 아직 넘어야 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틀이 만약에 가시화된다고 한다면 농촌에도 새로운 경제 활력이 될 것 같고요. 도시는 도시대로 이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늘 불안과 위험에 시달리고 있는 여러 가지 이 화석연료나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덜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겠죠. 재생에너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도 기다리겠습니다. 네, 생생경제 1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요.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현재 시각 오후 3시 26분 20초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알아봅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연말 되면 많은 분들 연말정산 관심 갖고 있는데 시즌 됐죠?
네, 이제 연말정산 슬슬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서 13월에 월급을 탈 것이냐 아니면 세금 폭탄은 맞을 것이냐 갈림길에 놓입니다. 네. 올해 근로소득을 올린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데요. 네. 특히 올해는 소득세 공제 범위가 확대가 되거나 공제 한도가 달라진 항목이 많아서 좀 더 꼼꼼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네. 오늘 국세청이 연말정산과 관련된 안내 자료를 냈는데요. 먼저 달라진 점부터 보면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중고차를 샀다면 구입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전통시장 무료 그리고 뭐 대중교통 공제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지고요. 초중고 자녀가 있는 분들은 그 체험학습비 교육비 공제에 포함되고요. 네네. 수업료, 교과서 대금, 교복 구입비, 체험학습비 다 해서 이제 학생 한 명당 300만 원 내에서 공제가 됩니다. 네. 또 출산, 입양, 세액 공제의 경우에는 둘째를 낳았으면 이제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이 세액 공제가 늘어나고요. 셋째 이상은 3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대폭 네. 늘어납니다. 의료비는 15% 세액 공제가 되는데 이 중에서도 난임 시술비는 이보다 높은 20%로 적용이 되고요. 배우자 같은 이제 기본 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 세액 공제 받을 수 있고 공제 대상 주택 범위에 고시원도 추가가 됩니다. 또 직장인이 기본적으로 챙겨야 되는 게 바로 이제 신용카드 사용액인데요. 네네. 한도가 좀 조정이 됐습니다. 올해부터 총 급여액 1억 2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200만 원 좀 축소가 됩니다. 네. 연금저축계좌 공제액도 총 급여액 1억 2천만 원. 을 받는 분이나 아니면 이제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의 경우에는 한도가 네.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예. 아마 이런 것들 지금 듣고 좀 갸우뚱하시는 분들 간소화 서비스 통해서 한번 해보시면 더 쉬울 텐데 이거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다음 달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올해부터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액 그리고 체험학습비, 중고차 구매금액 자료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 대학교 다닐 때 대출받은 학자금은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면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요. 네. 체험학습비 같은 경우는 초등고 교육비 자료에 포함이 돼서 적용이 됩니다. 네. 중고차 구매 금액은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매매 계약서를 카드사에 제출해서 확인서를 받으면 되고요. 네. 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은 직접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되는데 기부금 명세서라든가 중고생 자녀 교복 혹은 체육복 구입비 그리고 시력 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구입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 이런 것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여기 해당이 됩니다. 네네. 이런 거는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이제 열흘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네. 남은 기간에 조금이라도 소득공제를 더 받으려면 연금저축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우리가 IRP라고 부르는데 네네. 납입한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 원까지 그리고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이라도 한도가 좀 남았다면 한도를 꽉 채워서 납입해야 더 돌려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겨울철 옷장 정리하다 보면 안 입을 것 같아서 버릴 옷 이런 거 이제 정리가 되잖아요. 네네. 이런 거는 헌옷 수거함에 그냥 버리지 마시고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하시면 기부 영수증 주거든요. 아, 네. 이걸로도 세액공제 신청할 수 있으니까 네. 옷 말고도 자파라든가 생활용품, 책, 가전, 가구 여기서 이제 기증받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맞는 거 기증하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아이들 옷이 많이 남는데요. 아름다운 가게 기부, 각 마트 같은 데 하는 곳도 있거든요. 알아보시고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 꽤 많은데 월급 수준을 봤더니 높지 않네요. 네, 오늘 통계청과 법무부가 이민자에 대한 자료를 냈는데요. 올해 5월을 기준으로 보니까 15세 이상 상주 이민자가 127만 8천 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외국인 취업자가 84만 4천 명이었고 그 중에서도 임금 근로자는 80만 명이었는데요. 네. 월급을 보니까 이제 월 평균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이 47%로 가장 많았고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39%, 300만 원 이상이 10%, 그리고 100만 원 미만이 4%였습니다. 상주 외국인 전체로 봤을 때 지난 1년간 월 평균 소득은 200만 원대가 32%로 가장 많았고요. 네. 소득이 없는 외국인도 23.4%나 됐습니다. 외국인들 보통 이제 공장 근로자로 많이 일하거나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업종별로 보면 이제 제조업 취업자가 46%로 가장 많았고 그 밖에는 이제 도소매, 음식, 숙박업 종사자가 19%로 뒤를 이었습니다. 국적별로 보면 한국계 중국인이 제일 많았고요. 네. 베트남인 그리고 중국인 순서였고요. 작년에 사실 조선업 비롯해서 구조조정에 나선 업종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지 외국인도 일자리 한파를 겪기는 마찬가지였는데요. 외국인 고용률 68.1%였는데 1년 사이에 1.5%포인트 하락했고
있고요. 실업률은 4%로 전년에 비해서 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 취업 경험자의 입국 전후 보수를 비교를 해보면 입국 후 보수가 더 많았다라는 대답이 76%에 달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상주 외국인의 40%가 다른 나라에 사는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송금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결국은 이제 한국에 돈 벌러 온 외국인이 그만큼 많았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예, 버는 돈의 액수 또 그 돈의 흐름까지 볼 수 있었고요. 자, 저희도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 이야기 과징금 부과 의견이 나왔네요. 네, 이거는 금융이익단 혁신위원회가 발표를 한 건데요. 네. 혁신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금융분야 전반에 대해서 혁신 방향을 고민하는 이제 민간 전문가 13명으로 구성한 그런 기구인데요. 네네. 지난 8월 말에 시작을 해서 이제 오늘 활동을 종료하면서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금융권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밝혔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지난번 국감 때 최대 이슈 중 하나였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 계좌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맞냐라는 네. 건데 일단 이제 금융위에서는 그때 당시에 실명제법 이후에 개설된 비실명 계좌에 대해서는 과세는 할 수 있지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오늘 혁신위 안에서는 금융실명제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권고를 했고요. 네. 또 이 밖에도 뭐 다른 이슈들 좀 보면 지금 K뱅크,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 최대 이슈가 산업자본의 은행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은산분리 규정 네. 완화해달라는 거였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 금융 발전의 필요 조건이 아니다라면서 이제 혁신위는 다소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그동안 이들 은행이 좀 더 덩치를 키우고 이 산업자본 주도로 핀테크 산업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네. 혁신위가 얘기한 거는 인터넷 은행과 핀테크를 동일시하지 말라. 약간 의심을 가기도 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최근에 이슈 중에 하나인데 근로자 추천 이사제 논란이 많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낙하산 방지나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좀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게 좋다라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예, 뭐 국민연금까지 노동이사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참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네요. 오늘의 톱뉴스는 어떤 것 꼽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이 1,800만 명의 근로자의 관심인 연말정산을 들 수 있을 텐데요. 네네. 사실 월급쟁이 지갑 유리지갑이라 할 정도로 투명하잖아요. 네. 연말정산이라도 잘해서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건 돌려받아야 할 텐데요. 네. 열흘 남짓 남은 기간 이제 여러 가지 방법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방법 좀 찾아보시고 토해내더라도 조금 덜 토해내고 네. 받으려면은 최대한 돌려받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성실히 세금 잘 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잘 챙기는 것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응원 드릴 일이고요. 자,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권서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대쉬, 이제 뭐 낯설지 않은 이름이 됐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아직 참여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요. 구매해보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부터 은퇴자까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동안 정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왔었고요. 또 탄생 배경, 기술적, 경제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 부족했습니다. 단지 급등락을 반복하는 가격만 뭐 관심이 있었고요. 경마식으로 보도가 됐었죠. 주변에 계신 분들도 처음에는 얼마라더라, 얼마 올랐다더라 이런 얘기하다가 요즘은 야 이거 어떻게 해봐야 되지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부도 일단 무조건 반대였다가 약간 좀 뭐랄까요 태도 변화를 만들어낸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 환경 변하고 있습니다. 내년 되면 또 다른 양상이 열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분야에 참여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당사자 통해서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블록체인협회 김진화 공동대표 전화로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진아입니다. 네, 참 저희와 처음에 개념 정리하면서 인터뷰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는 좀 양상이 무르익었다. 아직 네, 무르익어 하고 있다. 예, 진도가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예, 진도가 좀 나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좀 수학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이 많아서 그런데 자, 네. 정부는 일단 가상통화라는 용어로 정리가 됐습니다. 뭐 유사수신이라며 날 세우던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접은 것 같아요. 길도 좀 터준 것 같은데 정부의 태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무조건적으로 이걸 막겠다라는 강경한 입장에서 부처 간 입장주의를 해서 좀 이렇게 허용의 길로 이렇게 터준 것들은 평가할 만하지만 네네. 여전히 이 인식 자체가 굉장히 우리 혁신 성장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 이 관점에서 보자면 네. 아직 좀 미흡한 것이 사실이고요. 예컨대 네.
우리 금융사들이 이런 암호화폐 쪽에 또 개방형 블록체인 쪽에 실험할 수 있는 여지들을 완전 차단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해외 맞습니다. 금융사들과 좀 기술 격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아쉬운 점은 있지만 시장 변화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자, 아직 기회 부분에서는 참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게 정부의 태도가 네거티브한 좀 부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인데 김 대표님께서도 이 금융권과 함께 자율규제안 논의를 하셨다 이렇게 알려지고 많이 보도도 됐습니다. 뭐 참여자 보호라든지 과세 부분 이런 것들도 있는데 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내놓은 보호안, 과세에 관한 논의들 지금 이 관계자들과의 어떤 시각차가 있는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정부가 기준으로 제시한 가이드라인,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더 이제 세세한 규정으로 저희 자율규제안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네. 그래서 오히려 자율규제안이 잘 시행이 되면 실효적으로 네.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고 시장의 건전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네. 다만 자율규제는 자율규제일 뿐이니까 정부에서도 단기 대책이 아니라 네. 시장의 건전성 규제를 하기 위한 뭐 이웃나라 일본과 같은 최소한의 등록제라든지 네네. 이런 우리 사회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틀거리, 시장의 룰 같은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단기적 대응이 아니라 기본적인 틀이 필요하다. 뭐 앞서 에너지 정책에서 많이 들어보셨지만 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세 차익을 버시는 분들도 있고 뭐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소득에는 과세가 있다라는 건데 이 과세 부분은 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예, 앞서 뭐 전달한 소식에서도 이제 연말정산 얘기가 나오고 했습니다만 네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과세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네. 이 세원 포착이 정확히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는 이제 과세 문제도 데이터의 문제인데요. 네. 이런 데이터들을 누가 얼마를 벌었고 또 누구는 얼마를 손해를 받고 네네. 그래서 어떤 성격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조세 형평성에 맞으며 네. 또 이 산업을 발전하는데 과하지 않은 세금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뜨겁게 형성이 되고 있는 이 암호화폐 시장, 거래 시장에 대한 법적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장기적인 어떤 제도화 같은 것이 선행되어야지만 네. 그런 세원 포착이라든지 그 세원 포착에 의한 과세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처럼 정부가 약간 신경 쓰지 않는 것 혹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상황에서는 네. 과연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네. 자, 막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장려하지도 또 허락하지도 않겠다. 지금 이런 태도인데 애매하죠. 예. 이런 상황이면 사실 이 과세 소득원, 세원, 그러니까 소득을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정부가 원하는 바가 뭔지에 대해서도 좀 국민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런 전체적인 이 정책 환경 흐름 먼저 한번 짚어봤고요. 오늘 막 보도가 뜨겁게 됐습니다. 해킹 당했다. 또 한 네. 거래소가 파산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획기적인 게 해킹이나 여러 가지 변조가 불가능한 원천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은행의 중앙은행의 발권 시스템과 네. 그렇게 발권된 지폐들이 은행에 있다 예전에 뭐 강도를 당한다든지 네네. 개인이 돈가방을 잃어버린다든지 이것은 별개의 문제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 블록체인에서 장부의 위변조가 없다라는 것은 중앙은행의 발권 시스템 같은 것이고요. 네. 심지어 중앙은행의 발권 시스템은 여전히 위조 지폐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블록체인에는 그마저도 없습니다. 그렇죠. 위조 지폐가 나올 가능성도 없고 그래서 그것은 확실한데 네. 예컨대 은행 강도라든지 돈가방 잃어버리는 분실 도난이 일어나듯이 네. 이것을 취급하는 거래소들이 해킹당한다든지 개인들이 해킹당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자율규제도 그래서 발표를 한 건데요. 네네. 이 고객의 자산, 암호화폐든 원화든 마치 증권사 비슷하게 그 고객의 자산을 취급하는 거래소들이 네.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어떤 규정 같은 게 필요하다.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 네네. 네, 그런 차원에서 정부한테 말씀도 드린 건데 여의치 않으니까 저희가 일단 규제 공백지대가 되면 안 되니까 자율규제안 같은 네. 것들을 만든 겁니다. 예. 예, 참 이거 문제가 더 불거지고 나면 또 책임 공방처럼 이상하게 또 찬반 논의처럼 될까봐 좀 우려되긴 하는데요.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이 통신 사업자처럼 이 뭐랄까요 단돈 몇만 원의 사업체 등록을 하면 누구나 거래소를 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네, 그런 상황인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자율규제안에 자기자본 20억 원 정도의 객관적인 지표를 넣어놓은 것이고요. 네. 그래서
그 정도는 돼야지 적어도 전자금융기관 수준의 보안이라든지 시스템 설비, 그다음에 내부 통제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여하하게 갖출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건이 발생한 거래소는 지난 4월에도 해킹을 당했었는데요. 네, 그렇게 통제되지 않고 그런 시설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제 제대로 갖추지 않은 거래소들이 난립하는 것들을 막으려면 우리가 민과 관이 어떤 게임의 시장의 룰이라든지 어떤 규제의 어떤 틀거리 같은 것들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이게 또 생기면 어떻게 될지 당국자들도 좀 진지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최근에 미국에서 이코노미스트들 조사했더니 뭐 2명 빼고 나머지 뭐 90몇 %가 버블이다 이렇게 진단했고요. 또 소수는 굉장히 높은 가격까지 뛸 거다 이런 전망도 나왔습니다. 흐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좀 뜨겁거든요. 가격 부분이 어떻게 보십니까? 네, 투기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저도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코노미스트들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이코노미스트들이 경제학자들이 그 경제학 측면에서 보기엔 버블일 수 있지만 버블로만 보이겠지만 또 정보 기술의 차원에서 보면은 또 버블이 아니다라는 견해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융합적인 혁신이다 말했을 때 이렇게 여러 분야들이 융합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경제학이면 경제학에서 너무 비관적으로 본다거나 아니면은 정보 기술적인 측면에서 너무 장밋빛으로 본다거나 저는 이 두 가지 모두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두 극단 사이쯤 어딘가에 진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한 이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이 여전히 실험적인 단계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투자할 때는 이게 실험적이다라는 것들을 인지하시고 유의하시면서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이것 하나의 뭐 인생 역전 이런 것 말고요. 진짜 이 세계로 좀 들어가서 새로운 기술 혹은 또 여러 가지 경제를 탐려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 여러 번 강조해드리고 있는데 계속 뉴스는 얼마 올랐다 내렸다 이걸로만 가서 좀 안타깝네요. 안타깝습니다. 자, 뭐 지금 보니까 이 비트코인 얘기만 주로 했는데요.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혹은 재산적 가치를 지닌 지불수단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개가 많아졌습니다. 이더리움 얘기도 나왔고요. 각각의 의미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비트코인 말고 여러 개가 있던데 이거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간략하게 좀 상황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면 될까요? 예, 비트코인은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소스 코드가 다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만드는지 다 공개됐기 때문에 코드가 다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해서 뒤이은 블록체인들 그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들을 발행하고 만드는 게 상당히 개방적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픈 소스의 특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스마트 계약이 그러니까 프로그램 같은 거 응용 프로그램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더 고도화하고 개량화된 블록체인이고 그것의 화폐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있고 비트코인을 더 개량화시켜서 새로운 어떤 목적을 가진 또 어떤 새로운 시장을 타겟팅하는 그런 블록체인과 그 블록체인에 수반하는 암호화폐들이 많이 나와서 한국에도 한 지금 10여 종 정도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어떤 그 회사가 지향하는 목표라든지 그것의 역량이라든지 타겟하는 시장이라든지 마켓 분석 이런 것들을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새로운 블록체인과 새로운 코인들도 뭐가 뜬다더라 해서 막 떴다 방식으로 몰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블록체인의 기술적인 특징 그리고 그것이 지향하는 목표 그것이 어떤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실제 그런 것들을 구현할 역량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이제 인터넷상에 공개된 정보들을 좀 검토하면서 미래의 어떤 새로운 트렌드를 학습한다. 그리고 그 학습에 대한 결과가 투자로 나타난다. 좀 이러한 관점으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주식에 비유해서 설명해 주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와닿았을 것 같습니다. 뭐 앞서 정부가 재생에너지라고 하면 또 이제 태양광, 뭐 풍력 이쪽에 또 많은 분들이 투자 관심 가지시는 것처럼 역시 다양한 기술적 목표와 또 사회적 가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태양광이나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도 그런 다양하게 생산되는 전력을 거래하는 뭐 블록체인이나 그 전력을 거래하는 화폐 같은 것들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기술이고 그런 것들 투자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의 관점에
방점을 두시면서 접근하시면 뭐 일확천금 말고도 더 얻으실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너무 네. 일확천금만 바라지는 네.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새로운 세계를 내가 이해하고 참여한다라는 것도 당장의 수익금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부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 블록체인 협회 김진화 공동대표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비트코인도 그렇고요. 또 가상화 통화 얘기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일확천금이나 행운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행운은 네잎클로버죠. 그럼 세잎클로버는 뭘까요? 행복이라고 합니다. 행운을 쫓아가다가 행복을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상 속에서 더 많은 땀 흘리는 경제 이야기 만들어 가시는 국민들 변함없이 응원드리고요. 행운보다는 행복에 더 많은 관심 갖는 그런 경제 이야기로 저도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